올해 주요 공공기관에 쌓인 부채가 5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판 공기업인 한국전력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이 부채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을 과감하게 풀면서 벌어진 일인데 결국 정부 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의 저출산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9년 뒤부터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50년 뒤쯤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 연령 인구는 40%대 중반으로 급감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당장 다음 달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속도 조절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줄줄이 사업 철수를 검토하던 재건축 단지들은 눈치 보기에 돌입했습니다. 갑작스레 등장한 속도 조절론의 이유는 뭘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주요 규제 품목 중 하나였던 불화수소의 디스플레이 공정 국산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업계도 불화수소 국산화를 눈앞에 두는 등 소재 산업의 탈일본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재의 상황과 향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 공공기관들 실적이 나빠지면서 막대한 빚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회계기준 변경도 원인이긴 하지만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빚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결국은 국가 재정 문제, 나아가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 먼저 신윤철 기자가 공공기관들 상황 어떤지 짚어봤습니다. 대표적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 2016년만 해도 7조 1,400억 원대에 달했던 당기순이익이 2017년 1조 4,400억 원대로 추락하더니 지난해에는 1조 1,700억 원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연료비 급증에 환율 상승까지 더해진 게 결정적입니다. 부채 규모도 지난해 114조 2천억 원에서 올해 126조 5천억 원으로 12조 3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여기에 전기료 누진세 개편으로 연간 3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아야 해 부채 비율은 올해 112%에서 내년에는 121%로 9%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부채도 지난해 11조 3천억 원에서 올해 13조 1천억 원으로 1조 7천억 원 불어났습니다. 반대로 자본은 22조 7천억 원에서 17조 7천억 원으로 5조 원 가까이 줄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진 건 건보공단이 적립금을 헐었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공공기관 39곳의 중장기 재무 건전성을 발표했는데 올해 부채가 498조 9천억 원으로 500조 원에 육박하고 그리고 4년 뒤인 2023년엔 586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부담을 공기업들이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는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공공기관 빚 못지않게 나라 전체의 빚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오늘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이게 재정을 대폭 늘려서 경기 방어를 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 나라 빚,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손 기자. 네. 먼저 이 정부가 5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려면 아무래도 국가 수입 이상의 좀 지출이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네. 적자를 좀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내년도 국가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는 예산만큼 세수 확보가 되면 좋기는 한데 그러지 못하니까요. 내년에 역대 최대인 60조 원의 적자 국채, 그러니까 빚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적자 국채를 발행키로 하면서 국가 채무가 더 빨리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요. 먼저 국가 채무 규모는 올해 740조 원에서 내년에는 800조 원을 돌파하게 되고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가 5년 뒤에는 2023년에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에 따라서 역시 GDP 대비한, 즉 국내 총생산과 대비한
국가 채무 비율을 계산해 보면 올해 37.1%였는데 내년에는 39.8%, 2023년에는 46.4%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이 되면 한 해 국가에서 전체로 생산되는 경제적 가치 중에 반은 채무가 된다라는 절반 건데, 가까이가 예, 그런 건데 그 비율도 근데 정부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과 이제 채무 비율을 따질 때 우리가 산림과 똑같이 비교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한데요. 정부가 이제 매년 예산을 늘릴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설명하는 게 선진국과 비교하는 거죠.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100%가 넘습니다. 우리가 40% 미만이기 때문에 예. 많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135%, 일본은 200%가 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국가의 그런 설명과 통계가 맞다면 이게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실 국가 이야기대로 이 재정을 많이 푸는 게 정답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부와 또 일부 민간 전문가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예. 국가 채무가 이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쪽의 전문가들은요. 국가 채무 비율만 똑 떨어져서 볼 게 아니라 지방 정부가 지는 빚이라든지 가계 빚까지 또 기업들의 부채까지 모두 합해 봐야 된다. 이걸 다 합해 보면 채무 비율 200%가 넘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더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이 재정이 점점 커지는 데 반해서 세수 확보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GDP 대비 재정 수입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율을 따져보면요. 선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선진국 평균이 36.6%인데 우리나라가 내년 비율 기준으로 보면 24.6%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국세 세입 예산 전망치, 즉 국세로 얼마나 많이 세금이 들어올 것이냐 전망을 해보면 올해보다 0.9%가 감소한 292조 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빚을 국민 한 사람당 얼마나 져야 되냐 이걸 나눠 보면요.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나라 빚 부담은 약 767만 원으로요. 올해보다 17.7%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앞서 보신 국가 채무를 건전하게 하려면 복지 지원을 받는 사람보다 그 재원을 마련하는, 다시 말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상황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출산이 이어진다면 50년 뒤에는 전체 인구 중 절반을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게 된다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현 5,200만 명인 대한민국 인구는 정확히 9년 뒤부터 줄어듭니다. 2028년 정점을 찍고 2067년이면 3,900만 명으로 확 쪼그라듭니다. 현 인구의 75%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이처럼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올해는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9%인데 2067년에는 46.5%까지 급증합니다. 50년 뒤엔 전체 인구 둘 중 한 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겁니다. 반면 15세부터 64세까지를 일컫는 생산 연령 인구는 같은 기간 72.7%에서 45.4%까지 급감하게 됩니다.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밑도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14세 이하와 65세 이상 비중은 급증했습니다. 올해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37.6명을 부양했다면 2067년에는 이보다 많은 102.2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양 부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됩니다. 노인 65세 이상은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적거든요. 생산 활동에도 줄 거고 소비도 당연히 줄겠죠. 잠재 성장률 수준이 더 하향하고 일본보다 더 심하게 갈 수도 있는. 한편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2015년에서 2020년까지 1.11명으로 전 세계에서 꼴찌를 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월에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사실상 유예 기간을 준 거다라는 해석에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그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는 11월 4,700여 세대의 일반 분양이 계획된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입니다.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 속에 반발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월부터 당장 상한제가 작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뒤 분위기가 급반전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분양 일정을 좀 당겨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양 시기를 조금만 앞당기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악재가 호재로 바뀌었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한두 달 사이라 분양가 상한제가 늦춰지면 둔촌주공에 아주 유리해 피할 수가 있으니까 최고의 호재죠. 사실상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재건축 단지들이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재건축 시장에서 관리 처분을 받은 단지들은 일반 분양물을 조기에 앞당겨서 분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 분양되는 전국 아파트만 3만 5천여 가구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데 더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가을 분양에 뛰어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앞서 보신 모습을 놓고 홍남기 부총리가 마치 국토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됐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제 부총리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우려 사항이 아니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이 속도 조절론을 둘러싼 배경을 김환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최근 관리 처분인가 무효 판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동작 이쪽은 거의 올 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남아있는 게 주택 부분인데 주택 쪽도 사실은 이 정도면은 투자가 쉽지 않겠죠. 올해 들어 건설업계는 고민의 연속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한 건설 투자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1.3%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의 새 아파트 4만 호가 공급되는 등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지만 재건축 단지들마다 상한제 적용에 따라 수익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분양 시점을 잡지 못하자 홍 부총리가 결국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주택 경기 위축에 따른 거시경제의 영향까지 고려한 게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며 최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9주 연속 오르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것도 상한제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속도 조절론과 부동산 시장 움직임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이 국토부와 홍 부총리 발언, 어쨌든 둘이 서로 좀 결이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홍 부총리 발언 이후에 국토부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아파트 값을 좀 잠재워야 되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고요. 이 건설 경기 침체 등 다른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오늘 국토부는 이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불안하다면 이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상한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며 일각에 나오는 얘기처럼 갈등이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토부 해명 발언만 딱 들으면 뭔가 국토부가 한 발 정도 물러선 듯한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상한제가 좀 늦춰질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상한제를 어느 지역에 언제 적용할지 여부는 이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차관 등이 포함된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9주 연속 상승은 했지만 이 상승률이 0.01%에서 0.03%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분간 이처럼
것처럼 상승률이 잠잠하다면 그 상한제 시행의 법적 토대가 마련이 되더라도 실제 적용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 좀 보기도 했습니다만 만약에 정말로 상한제가 미뤄진다면 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조기 분양 얼마나 쏟아질까요? 일단 그 국토부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지금 뭐 관리 처분을 받고 공사 중인 그 아파트 단지까지 적용을 하면서 반발이 좀 많이 있는데요. 홍보총리가 이렇게 속도 조절을 내세우면서 이 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재건축 단지들이 이 분양 시기를 앞당겨서 이 상한제 적용을 좀 피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실제로 앞서 강남 상하 2차 아파트의 경우 이 분양가를 최대한 높게 받기 위해서 후분양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결국 선분양으로 돌아선 적이 있는데요. 이번 달에 전국 분양 물량이 3만 5천여 가구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인데 10월에도 만만치 않게 많은 분양 물량이 일단 쏟아져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재건축 단지마다 분양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단축하려고 하는 등 당분간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3가지를 규제하면서 국산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벌써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국산 불화수소의 테스트를 마치고 생산 라인 적용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정윤형 기자입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꼭 필요한 물질로 불필요한 회로를 깎아내거나 불순물을 제거할 때 사용됩니다. 불화수소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40%를 넘는 만큼 국산화 적용이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LG 디스플레이가 국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 라인에 투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테스트를 진행했고 국산 제품이 수율이나 원가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국산화 적용 테스트를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 수입을 줄일 수 있어 불화수소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기업들도 불화수소 국산화 적용을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에 비해 반도체 공정이 미세한 만큼 테스트만 해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저순도가 요구되는 일반 세정 공정은 한 1, 2회 평가를 해서 한 4, 5개월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지만 일본 업체 수준의 고순도가 요구되는 그런 정밀 공정은 그 이상의 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화수소 국산화, 이제 반도체용 국산화 고지가 남았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핵심 소재 기술 국산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이제 2달이 지났는데 이어서 최나리 기자가 산업계 전반적인 상황 짚어봤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이 전량 일본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장비 코팅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3대 규제 품목은 아니지만 일본의 추가 규제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포함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플라즈마 기술을 접목했더니 그 분말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돼서 작은 입자 사이즈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전량 수입하던 것이 이제 국산화되었다. 양산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3대 품목 중 불화수소에 이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국산화 가능성도 가시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화에 성공해도 대량 생산 등이 어려운 탓에 즉각적인 대책까지는 아직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때문에 국산화 소식에도 재고량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화수소라는 것이 한 3개월 정도의 나름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공급 다변화를 하는 게 목표고 업체마다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안정적 판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설비를 늘리도록 국산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또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맞대응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국이 또 한 차례 대결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 오정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빼는 조치,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그 의견 수렴 시한이 바로 내일까지입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기존과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달라집니까? 먼저 일본이 우리 화이트리스트 가군에서 신설된 가해 2군으로 별도 분류됩니다. 일본 기업은 우리가 정한 전략물자 1,7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 허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본이 추가 보복을 우리한테 또 해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지소미아 종료 시점 등을 기점으로 추가 분수령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11월 말쯤 일본 측에서 또다시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년 봄에 예정된 일본 전범 기업들의 자산 매각, 현금화 처분이 실시될 경우에는 경제 보복을 단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국 광호의 수은수치가 높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수입 규제를 하거든요. 규제 내용을 내세워서 그러나 사실상의 보복 조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있죠. 네, 여기에 우리의 국산화가 지속적으로 또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본이 어떻게든 이를 직간접적으로 막으려는 시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양국 간 맞대응도 맞대응입니다만 일본을 이제 국제사회 외교전으로 돌입시키는 소위 WTO 일본 제소하는 문제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부는 계획대로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한 WTO 제소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적절한 시점에 제소를 하기 위해 실무 준비를 하는 단계라면서 WTO 제소를 위한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직장인들 사이에서 꾸준히 유행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무두절, 그러니까 두목이 없는 날, 상사가 휴가나 출장을 가고 없는 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눈치 볼 상사가 없으니까 SNS에는 무두절을 이렇게 자축하는 직장인들의 모습도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일부 기업들은 아예 무두절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기까지 합니다. 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하루 임원과 팀장급에게 동시에 휴가를 주고 있고 몇 년 전부터 전국에 있는 지사장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일주일씩 휴가를 떠나게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팀원들에겐 스트레스 해소와 또 주도적으로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반대로 팀장에게도 휴식을 부여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게 기업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사가 없는 게 마냥 좋기만 할까요? 가끔이야 앞서 보신 것처럼 긍정적 요소가 많겠습니다만 상사가 지나치게 자주 자리를 비운다면 소위 상시무두절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게 회사가 아니어서 딱 맞게 비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몇 년째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종시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원 10명 중에 4명은 상사가 월 7회 이상, 그러니까 주 2회 가까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게 마냥 좋았을까요? 다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는 상사의 공석으로 업무 지연이 발생한다라고 답했고 출장을 줄이기 위해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은 85.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 모든 직장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상사가 없어서 좋은 것도 가끔이어야 좋은 것 아닌가. 적당할 때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예고대로 상대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두 나라의 무역 전쟁이 한층 격화되면서 우리 수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지난 1일부터 1,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품목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의류와 신발류, TV와 같은 소비재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2월 15일부터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비롯한 1,56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5%에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이던 미국 자동차와 부속품에는 오는 12월 15일부터 관세가 매겨집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확전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우리 수출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TA 등으로 시장을 넓히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기본 체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 품목, 시장 다변화 등 수출 구조를 지속적으로 혁신할 계획이고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대책 같은 제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을 이달 재개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상이 난항으로 이어질 경우 올해 수출 감소 추세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미래에셋대우가 내일 마감하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예비 입찰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참여를 검토 중이지만 어떤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구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 지난달 18일부터 발열 증상과 의식 저하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주 일본 뇌염 감염으로 최종 확진 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환자는 고혈압과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었고 일본 뇌염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종근당 홀딩스와 자회사 벨리엔씨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가 일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금융업 자회사 지분을 계속 보유했다며 총 과징금 1억 6,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국내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전환 전부터 보유했다면 지분을 2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모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호우주의보와 함께 아주 세찬 비가 내렸었죠. 현재는 남부지방으로 특보는 해제됐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발효 중인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기에 충청 지역으로까지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모레는 중부지방을 포함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제주도는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아침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낮부터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충청도는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모레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를 기록하며 후텁지근하겠지만 비가 내리는 달구 지역으로는 26도를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8도까지 올라 덥겠지만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동해안의 경우 울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어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에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부산과 광주 26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난히 비가 내리는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주말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특히 토요일에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기상정보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